국회가 여야 합의로 656조 6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을 이룰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라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한 장관의 갑작스런 사퇴로 법무행정 공백을 가져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관 출신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전문성과 배우자 이력 등을 놓고 집중 질의했습니다.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여권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전망해보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통합비대위 제안에 대한 이재명 대표 반응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구개발과 지역화폐, 새만금 예산을 늘리고 특수활동비와 공적개발 원조 예산을 줄여 정부 안과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해 이번 회기에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여야는 오랜 줄다리기 끝에 법정 시한을 넘긴 지 19일 만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37인, 반대 9인, 기권 13인으로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당초 657조 원이었던 정부 예산안 규모를 유지하고 항목별로 배분해 4조 2천억 원을 늘리거나 줄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5조 원 넘게 깎여 논란이었던 연구개발 예산은 6천억 원가량 증액했습니다. 잼버리 파행 후 5천억 원 이상 삭감됐던 새만금 예산도 새만금 국제공항과 항만 등을 포함해 약 3천억 원 늘렸습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도 3천억 원을 새로 반영했습니다. 비료 가격 지원 등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도 추가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기간 1년 연장을 위한 예산과 청년 교통비 지원도 늘렸습니다. 청년 내일 체험 공제와 소상공인 지원,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 예산도 늘렸습니다. 반면 대통령이 순방 때 약속한 공적 개발 원조, 즉 ODA 사업비 예산은 2천억 원 줄였습니다. 법무부와 국세청 등의 특수활동비 중 구체적 사업이 명시되지 않은 부실 예산도 감액했습니다. 3년 연속 예산안 지각 처리가 반복됐지만 일각에선 정부 여당이 주장한 건전 재정을 지키고 민주당도 지역화폐 예산 등을 확보하며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을 요구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이번 회기 안에 합의해 처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엄동설안에 국회 밖에서 오체 투지를 하면서 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과거 세월호의 경험을 볼 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되어야만 이 문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안을 수락하고 장관직을 내려놨습니다. 윤재욱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을 바꿔갈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그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 제안을 수락한 한동훈 장관.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법무부 장관직에서 공식 사임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수락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임을 발표하기 위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내년 총선을 위해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내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청년과 중도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인사로서 한 장관이 가장 적합한 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차기 정치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당내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중도층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어 갈 것이 분명합니다.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치를 하기에 더 좋은 조건일 수 있고 장관을 지내면서 정무적 감각도 갖췄다며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의견이 담겼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율한 바 없다고 일축하며 당내 조직과 상임고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임명은 최고위원회의와 26일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기 위해 장관직을 그만둔 것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음 달 3일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혀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이후 첫 공식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무책임에 극치라며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한 장관이 후임도 지명되기 전 사임하겠다는 것은 법무행정 공백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SNS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1년 반 동안 한 일은 말잔치와 책임 전가, 야당 공격뿐이었다며 다특검 정부 여당이 돼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장관의 비대위직 수락이 확정되기 전 라디오에서 한동훈 비대위는 정권 심판론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입법부의 정부 여당의 대표를 검사 출신 한동훈을 세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선명성이 더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수락에 축하를 건넸고 책임 있는 수행을 당부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시는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또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이 대표는 다음 달 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보고받자마자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열린 신년 인사회에는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가 불참했었고 지난 10월 31일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 직전 두 사람이 잠시 인사를 나눈 것이 유일한 만남이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지난 2022년 대선 이후 처음입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렸는데요. 여야는 두 후보자의 전문성과 개인 신상 문제를 두고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재 기자입니다. 외교부 사상 첫 여성 차관에 올랐던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외교관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는 각오를 밝혔지만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중소벤처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의 도전과 기회 속에서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당은 전문성이 전혀 없는 국민을 무시한 인사라며 날선 비판들을 쏟아냈습니다. 또 이번 지명 배경에 MB정부에서 일한 배우자 장성명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의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드러냈습니다.
후보자는 외무고시 출신으로 35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중기부와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전문성도 없습니다. 그 배우자인 장성명 전 비서관과 MB정부 민간인 사찰 은폐에 연루된 것도 있고 또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전략 기획 파트를 담당했다고. 야당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도 따져 물으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외교 경험을 통한 다자 교섭 전문가라며 정책 역량이 충분한 인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특히 이제 해외 주요 국가에서 영사 대사로 활동하셨고 또 여성 최초로 유리천장을 뚫고 이제 외교부 2차관까지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편견 없는 인사 정책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보훈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고 야당은 민주유공자 인정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한 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글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적으로 통과시킨 날치기한 민주유공자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가를 희생했던 호구 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유공을 보상해야 된다. 이에 강 후보자는 충분한 토론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법안이 처리됐다며 여당에 힘을 실었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에 대해서도 홍범도 장군 행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독립운동가로는 예우를 받아야 하나 그 후에 이분의 여러 행적들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의 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된 교수 시절 논문 자기 표절 문제에 대해선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이슈픽에서 여야 정치권 이슈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여야 합의가 안 되면서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만 지난해보다는 좀 빨랐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에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빨랐습니다. 그래서 최장 어떤 지각은 피했다 뭐 이런 평가지만 하지만 법정 시한을 또 19일이나 넘겨서 처리하게 됐는데요. 내년도 예산안 656조 9천억 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항목 중에서 야당의 증액을 주장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최대 쟁점이었던 R&D 예산이 6천억 원이 늘었고요. 새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었다.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민주당도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이 됐다. 야당 입장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예산안 여당은 그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지켰다. 야당은 민생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안 편성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여당은 건전 재정 기조를 지켰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정부가 제출한 전체 예산이 659조 원 규모인데 이 틀을 그대로 유지를 한 겁니다. 당초 민주당이 어려운 경기 여건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 총 지출 증가율을 6% 이상 재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657조 원 규모가 유지가 된 겁니다. 또 민주당이 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했던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등 원전 예산은 복구가 됐는데요. 정부가 기존에 만들었던 안인 1,814억 원이 지켜진 겁니다. 이 반면 개별적 부분의 예산에 있어서는 야당의 요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R&D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6천억 원 정도 늘었고요. 새만금 예산이 3천억 원 증액, 그리고 지역화폐 예산이 0원이었다가 이것이 이제 3천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슈 중에 또 이슈인데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 차출론, 추대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고 어제 이 자리에서도 거의 확정이
아닐까 이런 좀 예상을 해봤는데요. 결국 한 장관이 오늘 비대위원장으로 추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은 인물들이 거론이 됐죠. 한동훈 장관은 물론 원희룡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뇨환 전 혁신위원장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거론이 됐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이 엊그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또 어제는 이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열어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요. 오늘 윤재욱 대표 권한대행이 이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한동훈 장관이 변화와 쇄신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을 하고 당의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과 정치, 문화 개선을 추진할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과 또 등판 시기가 너무 이른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됐었는데요. 한 장관 이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 한 장관이 적임자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고요.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며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언급한 어제 한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이미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요. 결국 한 장관이 오늘 오전에 윤 권한대행을 만나서 비대위원장직을 받아들인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은 오늘 이임식에서 서민과 약자 편에 서고 싶었다,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향후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으면 비대위원장으로 확정이 될 텐데 민주당 측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은 내려놨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통상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한 뒤 이임을 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용산에서 하루도 더 미룰 수 없다고 재촉을 했냐며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국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26일 성탄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 날이죠. 26일에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26일 오전에 비대위를 설치하고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 ARS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제 민주당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오찬 회동을 한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연일 그 당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더라고요. 네, 당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런 의미의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에게 당 통합을 위해서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당의 단합을 위해서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고 답을 했는데요. 이에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총리의 절박한 생각은 다 아는데 결과로 나온 것이 없다. 실무적인 일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고요. 통합 비대위 아이디어에 공감을 한다. 즉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를 구성한다면 대화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주장한 통합 비대위의 필요성에 공감을 한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로부터 연락이 있냐 이런 질문에는 연락이 없다며 거듭 말하지만 변화의 의지가 확인이 된다면 언제든 만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통합비대위가 성립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 포함한 지도부가 사퇴를 해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죠. 네, 하지만 그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변화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28일에는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날 예정이라고요. 네, 지도부가 사퇴하고 통합비대위를 꾸려야 한다. 이런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상 거절을 했는데요. 오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정당에서 정당 구성원 자기 의견을 내는 것이야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의견이야 얼마든 말할 수 있다며 이 전 대표의 의견을 일축을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김부겸 총리를 만난 데 이어 28일에는 정세균 전 총리만 만날 예정인데요. 3총리 연대설이 제기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이처럼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을 먼저 진행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또 이재명 대표가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교육의 AI 역량을 혁신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의원 17명이 함께한 개정안은 특별교부금 비율을 3년간 0.8%포인트 상향해 교원의 AI 기반 교수 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장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방치하면 어떠한 저출산 정책도 백약이 무효라고 강조하며 공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 교육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해 학생 개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가 정부의 대응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한미일 공조는 정부 공유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북한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진일보한 한미일 공조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은 정부 정책이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다면서 대북 정책 기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관련 협의회를 열고 식사와 목욕 등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를 최대 3.3배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요양병원 간병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 후속 조치의 하나로 국가 중심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의 조건부 수용 가능성이 제기되자 시간을 때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 여사 특검을 총선 후에 할 생각이었으면 총선 한참 전에 했었으면 되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의 특검법 조건부 수용 가능성 제기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 19일 야당의 특별검사 추천과 생중계 등을 지적한 것을 두고 이를 개선하고 시기를 조절하면 여당이 수용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12월 2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 이순신 올 원균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장관직을 내려놓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장관이 정치개혁을 이룰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어제 상임 고문단 회의를 열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등판했죠. 그때 배 12척이 남았어.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이 남았다 해가지고 그걸 이끌고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등판해서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지. 선거가 지고 난 뒤에는 뭐 아껴서 뭘 해. 배 12척을 맡겨보자면서 한 장관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한 점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장수를 아껴 쓰려고 하다가 총선에서 패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이 소환되면서 외란 당시 7천량 해전에서 선조의 지시만 따르다가 대패해 조선을 위기에 빠뜨린 무신 원균을 한 장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균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원균. 이제 검찰 하나가 등장해서 제2의 검찰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감성 지수가 얼마나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 세운 비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은 본의가 그만큼 약합니다. 하고 싶은 건 많겠지만 하기 쉽지 않을 거다. 만약 조선수군이라고 친다면은 한 방에 7천량 해전에서 다 이제 병선을 잃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7천량 해전이 그러면 지난번에 강서보궐일 텐데 그러면은 강서보궐을 지휘했던 사람들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원균인 거예요. 그러면은 팀 원균에서 다시 그럼 비대위원장을 내면은 그게 어떻게 12척을 이순신이 가져가는 겁니까?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임명은 빠르면 오는 24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순신이 될 것이냐, 원균이 될 것이냐, 국민의힘 비대위를 이끌 수장으로서의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586 퇴출론 재점화입니다. 최근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에선 586 운동권의 몰락을 느낀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 밖에도 최근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사쿠라 발언 논란 등으로 인해 민주당 안팎으로 재점화되고 있는 이른바 586 퇴진론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586 세대는 80년대 학번을 가진 60년대생의 50대 정치인, 그러니까 80년대 운동권 경력으로 국회의원이 된 이들을 말하는데요. 이대로 계속 가면 886까지 갈 것 같아요. 86 세대는 무슨 여의도의 국회의원 뭐 종신제 국회의원입니까 이게? 이제는 뭐 86 그룹들이 눌러나고 이후에 70년대생, 80년대생이 들어와서 실제 정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충분히 역할을 해야 된다. 이에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3기 의장 출신이자 586 대표주자 가운데 한 명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먹자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몰아서 퇴출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정치적 공격이고요. 이 86세대가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이 싸워서 이걸 멈춰 세우는 동시에 또 새로운 시대로 가는 이런 문을 열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제가 재선 때부터 386 몰라가라는 소리 들었는데요. 왜 우리 세대만 그렇게 20년간 일반화의 오류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좀 서운한 측면이 있죠.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586 퇴진론, 총선을 앞두고 쇄신이란 과제 속 민주당은 과연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락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바뀌고 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하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통합비대위원회를 제안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 현안을 갖고 토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면직을 대통령이 또 재가를 했고 바로 이제 오후 5시에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이 발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이제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사퇴 8일 만에 비대위 체제로 이제 전환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이런 그 말을 했네요. 그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상황이면 휘둘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비대위원장직을 이제 수락하게 된 그 계기도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그 당이 위기에 처한 순간에서 본인이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말은 이제 대변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체제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총선에 또 이제 어떤 영향으로 이어지게 될지, 키워드로 이제 현재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장관이 용산과 과연 긴장 관계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윤핵관이 과연 이제 이선으로 또 좀 물러설 수 있는지, 두 가지 요 쟁점을 중심으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좀 들어볼까요? 자, 우선 그 당청 관계, 당정 관계, 용산과의 관계는 이제 현재의 수직적 관계에서 이제 수평적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좀 추상적인 표현이고요. 자, 그러면 수평적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반 국민들이 그동안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바뀌었구나 하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네. 본인들은 바뀌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일반 유권자들이 안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말짱 허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결국 뭘 보여줄 것이냐. 네. 우리 이렇게 수익적 관계 아닙니다라고 백날 주장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고 그걸 국민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카드를 던지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친윤 문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뭐 장재현 의원 물러난 거 아닙니까? 친윤의 대표 주자가 물러났으니까 저는 뭐 친윤 이선 후퇴의 절반은 달성이 됐다고 보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철규 지금 인재영입 부위원장도 원조 친윤 그룹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근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다 알려져 있죠. 여태까지 총선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갑자기 빼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자, 그럼 그 역할을 어떻게 이어받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당으로부터 공격받을 소지도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워낙 윤석열 대통령과 이미지가 겹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불식하느냐, 뭐 그게 과제입니다. 네, 결국 이제 용산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윤핵관의 위치, 뭐 이게 이제 뭐 국민들이 좀 중점적으로 또 가장 좀 중요시하게 보는 그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최종적으로 확인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공천도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또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당장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거보다는 당장은 이제 국민의힘 좀 고정 지지층 한테 좀 이렇게 자신감을 주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장관이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죠. 73년생이니까 50세인데요. 유권자 전체로 보면 뭐 적은 나이도 아닌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훨씬 젊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좀 세련된 용모와 뭐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정치인이 등장하는구나 이런 그런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마찬가지로 평생 검사를 한 사람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하고 말로 좀 상당히 심하게 좀 치고받았죠. 뭐 어린 X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후진 정치를 했다. 뭐 어디 어디 술집이나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공방을 했는데. 지금 보면 송영길 전 대표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물론 판사가 구속시킨 거긴 합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반부패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좀 열성 지지층, 특히 이제 민주당을 싫어하고 이재명 대표를 아주 증오하는 이런 국민의힘의 열성 지지층은 좀 환호하는 이 함성 소리가 지금 여기저기서 막 들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 그런 효과는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긍정적인 면이고 이제 역시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제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얼마나 가져갈지. 또 공천에서 친윤석열 의원들을 이른바 속된 표현으로 공천 학살을 한다 그러면 환호는 할 수 있는데 그럼 대안이 누군지 그럼 역시 한동훈 전 장관이 아주 친한 사람들은 역시 검사들이거든요. 그럼 검사 출신 법조인들을 대고 공천을 하게 되면 그 뭐 친윤석열 공천 배제하는 거는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지금 당장 어떻게 내리긴 좀 어렵고요. 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뭐 그렇게 야박하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당으로서 이제 총동원 체제 이런 모양새를 갖추는 거고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내년 총선이 민주당 또 이제 야당과 여당이 중도층을 누가 어느 정도 이제 흡수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일 텐데 이런 조금만 추가해 볼게요. 이런 약점이 좀 있을 거예요. 좀 너무 엘리트라는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이게 그게 이제 인기 요소이기도 한데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약간 좀 대비가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좀 털털한 이미지. 예, 그렇습니다. 풍모도 좀 크고 술도 잘 마시고 뭐 이렇게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그에 비해서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은 좀 이렇게 너무 깔끔하고 이제 술을 전혀 깍쟁이 이미지가 술을 전혀 안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뭐 혹시 엄친아라는 표현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엄마가 이제 자식들한테 잔소리할 때 아유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공부도 잘하고 말이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굉장히 그 공부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예능 활동도 한 분이고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트 이미지가 이 정치를 할 때는 오히려 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민심하고 좀 더 가까이 가는 노력을 과연 한동훈 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하고요. 이 싸움을 굉장히 잘하죠. 민주당 의원들하고 싸워서 뭐 거의 10대 0 정도로 이긴 거죠. 특히 이제 권투를 비교하면 그 공격을 당할 때 그대로 맞받아치는 이제 카운터 블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인파이터 기질.
카운터 블로가 뭐냐면 상대가 공격에 들어오는 그 속도를 그대로 맞받게 되면 그 충격이 훨씬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KO 승을 거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그런 싸움의 기술은 아주 상당히 뛰어난데 자, 비대위원장은 싸움만 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정당을 잘 관리하고 이제 공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실력을 좀 발휘할지 이런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싸움도 잘 해 나가면서 또 이제 중도층을 어떻게 이제 포용하고 또 이제 적을 어떻게 또 안고 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또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아요.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검사로서 뭐 무슨 수사를 잘했다, 뭐 조선 제일검이다, 뭐 이런 부분은 다 알겠어요. 그건 이제 검사 한동훈이고. 자, 정치인 한동훈으로서는 오늘이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 검사 때는 이랬으니까 잘할 거야. 또는 검사니까 정치일은 못할 거야. 어느 것도 우리가 지금 단정할 수가 없는 대목이죠. 이제 그런 점들이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기대도 하면서 때로는 불안도 할 거예요. 또 저러다가 혹시 또 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아주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뭐 한동훈 이제 그 전 장관이 됐는데 정치인으로서의 오늘 그 첫날을 맞이하게 된 거네요. 바로 들어서자마자 총선이라는 큰 전쟁터로 나아가게 된 이런 이제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행보 계속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이제 관심 있게 볼 텐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민주당 상황으로 좀 가보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어제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남에 좀 실망을 이제 했고 또 해오던 일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오던 일, 신당 창당에 대한 이런 이제 추측들을 계속 이제 낳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사퇴하고 또 통합 비대위로 갈 것을 이제 강조를 한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의견은 얼마든지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일축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제 신당 창당에 대한 이제 관측 두 분의 생각을 3주 연속 여쭤보게 이제 됐는데 정치가 이제 생물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상황들이 좀 어떻게 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인지 이번에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앞으로 3주 더 계속 같은 질문을 아마 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년까지 이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신당 창당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의 경선 후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신당 창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하면 현역 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선 따라 나올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지금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가지고 단둘이 만나기 부담스러우면 이재명 대표한테 나하고 같이 3자가 만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답변을 했는지는 지금 정확히 취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워낙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총리하고 좀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외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든 뭐 만나는 장면 같은 게 연출이 될 텐데 그걸로 이제 과연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의 지금 마음이 좀 풀릴지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있지만 사실은 좀 화가 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한테 그 사람의 일이라 이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좀 역시 지켜봐야 될 그런 현안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래도 그 본질적인 부분에는 공천권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비명계, 비명계가 과연 공천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의 몫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이재명 대표가 허용해 줄 것인가 아닌가. 이게 전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위해서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신당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 어저께 반응처럼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이낙연이라는 사람을 당내에 n분의 1로 취급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아마 그 얘기를 듣고서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내가 n분의 1밖에 안 되나? 아마 거의 뭐 한 비주류면 과거의 예를 보면 대개 60대 40 정도 해서 4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비주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친문도 있다고 치면 이거를 너무 그 좀 무시하는 경향 뭐 이런 거를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느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계속 아마 신당 추진은 계속 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낙연 전 대표를 n분의 1 취급을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왜 쉽지가 않냐면 사실 공천 작업이 조금씩 이제 내년 초부터 진행이 될 텐데 그럼 거기서 탈락하는 하위 몇 % 그룹 있지 않습니까? 네. 현역 의원들. 이 사람들은 그냥 물러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낙연 신당으로 이낙연 신당에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과 상황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여러 가지의 재판 리스크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이제 1심 선고 1월 달에 또는 2월 중순까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정치적 부담이 훨씬 더 가중돼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어느 시점에는 저는 이낙연 전 대표한테 그 공천 부분과 관련한 그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제 이낙연 신당의 이제 그 관건은 공천권 이제 지분이고 그리고 이제 나갔을 경우에 속으로 보면 그런 거다는 거죠. 네네. 겉으로 그 얘기는 잘 안 할 텐데. 창당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민주당으로서는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갈 수가 아니 있기 경선에서 때문에. 떨어지면 못 가죠. 출마를 못 하니까. 네. 그러니까 탈락하는 사람 있잖아요. 탈락한 처음에 사람. 컷오프 되는 사람들은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현역 의원들도 꽤 있을 거예요. 역시 이제 총선에서 이제 부담감 때문에 향후 어쨌든 뭐 민주당 상황도 이낙연 신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 이제 3주 연속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연말 마지막까지 이어질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도 역시 그 민주당 안의 이야기인데 이제 86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80년대 학번 60년대생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점적인 이제 86 세대란 거기 이제 운동권 출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 민주당에서 86 용태론을 둘러싼 갈등이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이제 구속이 됐고 또 친명 원외 조직이 86세대를 정조준하면서 기득권 강화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한총련 출신의 정의찬 특보의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을 계기로 내부 갈등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 민주당 86 용태론 그 갈등 두 분의 말씀 들어볼까요? 이거는 좀 핀트가 잘못된 겁니다. 민주당 안에 지금 1960년대생이면 한 5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까지일 텐데요. 그 민주당 의원들을 놓고 봐도 운동권 출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변호사라든가 사업하다 온 사람, 경제인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뭐 언론계에서 간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무슨 민주당 안에 그 세대는 다 운동권 출신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전혀 그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 세대론을 갖고 얘기하는 게 네. 이게 별로 건강한 토론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 그 어느 나라든 한 50대 정도가 이렇게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뭐 60대, 70대 되면 이제 은퇴해야 되는 거고 20, 30대는 아직 좀 그 정치 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다수는 한 50대 중심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의찬 씨 문제 부적격 판정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건 정의찬 씨의 문제예요. 네. 이걸 가지고 무슨 전대협 세대하고 한청년하고 뭐 지금 대거 패싸움이 붙었다? 이걸 이 프레임을 이용해서 좀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한총련 출신들이 좀 있겠죠. 근데 그 개별적인 문제인 거지. 네. 지금 이게 국민의힘에는 그 세대가 없을까요? 한동훈 장관이 딱 세대로 치면은 한총련 세대예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묶어서 거기서 무슨 국민의힘 안에 무슨 세대 대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뭐라고 그럴까? 나이 많다고 사람 차별하면 안 되고요. 또 젊다고 사람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60년대생 민주당 운동권 의원들 중에 네. 능력 있는 사람은 정치 계속해야 되고요. 능력 없고 부패한 사람은 정치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건 좀 약간 일반화시켜서 논쟁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 의원님. 이 86세대 용태론, 그다음에 뭐 386세대 퇴진론 이게 나온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의 퇴진한 사람 없고요. 네. 그 결론은 늘 그냥 그렇게 하다가 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질적인 부분은 밥그릇 싸움이라고 봅니다. 결국 공천 싸움이죠. 그러니까
그 일부 남아있는 뭐 86그룹이나 그런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뭐 지도부가 정리할 사항도 아니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 우상호 의원은 본인이 용퇴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이것도 네.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공천을 누가 받느냐는 그 경쟁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다른 그룹을 묶어서 이걸 한꺼번에 좀 밀어내볼까 뭐 이런 것에 불과하지 네. 실질적으로 아마 86그룹이 뭐 자기네들 해서 아 우리는 이제 나이도 많고 뭐 할 만큼 했으니까 물러나자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거 그냥 총선 앞두고 지난 그 한 20년 전부터 그냥 나왔다가 들어가는 그런 이슈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제목 자체가 좀 잘못됐어요. 옛날 4.19 세대부터 용퇴한 세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용퇴를 왜 합니까? 밑에서 밀어 올리는 거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세력이 그룹을 형성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 겁니다. 이걸 무슨 뭐 아주 알아서 용퇴해달라? 아니 무슨 뭐 그런 낭만적인 지금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저 일반 회사에서도 네. 아 이제 오너가 아, 우리 좀 조직을 젊게 하기 위해서 이번 그 이사들은 좀 되고 한 40대 이사도 이렇게 임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50대 60대 된 이사들이 아 우리는 회사를 위해서 용퇴하겠습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제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여야가 이제 법정 시한을 넘긴 지 그 18일 만에 내년도 예산안에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쟁점이었던 R&D 예산 6천억 원 늘었고 또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렸던 지역화폐 예산도 3천억 원이 이제 새롭게 반영이 됐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야당의 민생 예산이 반영이 됐고 또 여당 쪽에서는 이제 건전 재정이 또 확보가 됐다. 뭐 이런 서로 이제 주고받은 그 예산안이 합의가 됐다, 편성이 됐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분의 생각도 요 이슈는 좀 짧게 들어가 그렇죠. 볼까요? 아니 이거는요. 처음부터 저희가 예상을 했지만 사실은 그냥 결국은 주고받는 겁니다. 네. 그렇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예산안은 늘 그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주고받을 거 저는 그냥 날짜를 지켜서 12월 2일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몇 주 전에도 요 이슈 갖고 이제 말씀드렸을 때 두 분 다 연말이면 뭐 타결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연말을 넘긴 진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네. 이거를 여야의 문제로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건 약간 좀 바꿔서 행정부와 국회 문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하고 국회 다수당하고 일치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네. 지금처럼 여소야대일 때는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게 사실 대통령제라는 게 대통령 중심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가 둘인 거예요.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지만 국회도 국민이 선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병립형 권력 구조라고 해요, 대통령을. 그래서 어차피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행정부, 네. 수반이 대통령하고 국회, 예산심의권과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하고 이렇게 서로 한 번씩 양보해가면서 상호 견제하고 협력해가면서 국정을 끌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 합의 굉장히 잘 된 거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이제 법안도 이런 식으로 행정부와 국회가 서로 좀 양보해가면서 타협해가면서 해가는 모양새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슈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인데요. 예산 전국이 이제 끝나자마자 이번에 쌍특검 법안 처리를 놓고 또 전운이 여야 간에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민주당이 28일, 그러니까 다 일주일 후인데요. 이제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고 국민의힘은 이제 당연히 반대 입장인데요. 앞서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 출범할 때 첫 과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하느냐가 또 그냥 커다란 숙제일 거다 이렇게 이제 꼽히기도 했었는데 한 장관이 제안했던 총선 후에 이 특검법을 일부 독소 조항을 이제 수정한 후에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던 뭐 요 부분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마지막 이슈로 두 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28일에 지금 현재 이 법안을 전혀 고치지 않고 네. 그대로 국회에서 표결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왜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국민 설득 작업에 나서겠죠. 네. 그게 이제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바로 독소 조항들입니다. 네. 뭐 특검 추천권이라든가 뭐 생중계, 아니면 뭐 브리핑 생중계. 이제 브리핑을 뭐 매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민주당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는다 하면 아마 그 지금 한동훈 비대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검토를 이미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할 것인가. 다만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의 입장은 그런 거죠. 총선을 앞두고 지금 선거용으로 이용하겠다는 게 너무나 명백하니까 네. 그 점에 있어서 좀 융통성을 보여주면 그러면 우리도 그 김건희 특검을 받겠다 이런 거죠. 네. 그런데 뭐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저는 그냥 충돌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과거처럼 그냥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그 여권에서 거부권 이게 아니고 여권에서 융통성을 보이는 부분에 대한 그 일반 여론의 평가 네. 이런 것들은 좀 아마 과거 충돌 방식과는 조금 달라질 거예요. 네. 여권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네, 성 의원님. 이게 이제 총선 직전까지 이렇게 밀려오게 된 게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좀 정권 초기부터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여당에서 안 하는 바람에 그 신속 처리 법안 패스트 트랙에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니 총선 전에 특검 법안을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게 뭐 민주당에서 시기를 잡은 것처럼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이게 민주당 얘기인데 뭐 그것도 꽤 일리가 있어요. 이게 그 좀 난감하게 됐습니다. 이게 양쪽 다 저 총선 후 특검 제안을 한동훈 장관이 제안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선일보에서 아이디어 네. 차원에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동훈 장관 의견도 아니고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윤재혁 원내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전혀 그럴 생각 없다는 거. 이건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또 민주당 쪽에서도 무슨 그런 절충안 우리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선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저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걸 좀 풀어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여전히 수사 중이고 또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 고소장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얼른 수사를 하면 돼요. 특검을 왜 합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는 명분으로 특검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인, 대통령 부인에 관한 일이긴 하지만 네. 좀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하면 굳이 특검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좀 깊이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28일 본회의에서 바로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이제 공언의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이 시간에 가장 또 큰 쟁점으로 두 분의 말씀을 또 들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들어볼까요, 최 의원님? 네, 그 저희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했는데 정치를 단 하루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을 갑자기 집권당이 비대위원장으로 했습니다. 네. 뭐 과거에 물론 이준석 전 대표도 뭐 국회의원 배지 안 달고 했지만 그거보다 더 심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그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도 초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네. 여의도 정치권이 좀 반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영선과 초선이 이끄는 여의도 정치권을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 의원님?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을 이 비대위원장에 앉히는 이유는 이제 총선에서 이겨보겠다 이런 얘기죠. 뭐 본인도 그래서 뭐 9회 말 투아웃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총선에서 이기면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전히 국회 선진화법 살아있고요.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그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네. 총선에서 이기면 그 이기는 쪽에 국회의원들, 당선자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네. 총선 결과보다 정치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내년 예산안 합의 내용에 대한 평가 그리고 쌍특검 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까지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